예, 저희 진행자들은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2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우선 진짜 나타난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왔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 어제 국회 운영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어떤 여당원으로 좀 약간 든든한 느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실 국회 운영하면 비서실장 답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잘하시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딱 일감은 그 초반부를 이렇게 몇 개 질문을 야당 질문을 딱 받아보면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은 좀 잘 앞으로 하겠다 답변을 못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쭉쭉쭉 정확하게 입장을 치고 뭐 가령 우리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정확하게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려웠던 게 뭐였나요? 뭐 예를 들면 야당이 늘 공격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탁현민 행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죠.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달라. 딱 이 한마디로 정리 딱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야당이 좀 뭘 할 수 있는 공세의 빌미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어제 뭐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위가 생각보다 역시 좀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운영위원장이 사상 초유로 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편파적 진행을 그냥 대놓고 해다가 어제 좀 약간 불미스럽게 원식 대표들이 싸우기도 했는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그런 건 아직 아쉽습니다만 그거 바꿔 나가야죠. 싸운 게 아니고 원식 대표가 혼을 낸 거죠. 네. 지금 목소리는 생소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야당에서 왜 자꾸 조국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 전 수석처럼 우리 조국 수석을 생각하나 봐. 전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우리는 딱 원칙대로 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번에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달걀 문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라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관심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꼭 나와라 이런 거는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국정농단의 핵심 키워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지만 지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대로 하면 되고 더군다나 검찰 관련된 건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필요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부르는 것은 지금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생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와라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나오면 다 내가 볼 때는 엎어질 거야. 그렇지. 막상 딱 나오면 청와대 정말 괜찮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거야. 근데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야당을 위해서 좀 참아주고 있다고. 정치 공세 응할 필요는 없죠.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갔다 오신 모양이죠? 네. 너무 오늘 뽀사시하십니다. 오늘 머리도 자르고요. 그래요.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네. 한명숙 총리 5시인가 나오셨는데 그때 어디 나가셨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4시 11분? 근데 이제 그 의정부 교도소 가는 길이 입구가 되게 깜깜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무섭더라고. 정말 깜깜해서. 그래서 아무도 안 오셨나 했는데 들어가니까 웬걸요. 이해찬 총리 딱 와 계시고요. 강금실 장관 그때 딱 도착하시고 황창하 위원장, 김현 의원 이렇게 와 있고 무엇보다 제가 더 깜짝 놀라고 감동했던 건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막 지지자들 충청도에서 지지자들이요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준모라는 그 옛날에 정권 교체 준비 모임이라는 당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LED로 해가지고 사랑해요 한명숙 이걸 그 어둠 속에서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은 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산에서 그냥 어제 밤에 올라오고 밤새 차 몰고 올라오고 그렇겠죠. 이런 분들 보니까 야 진짜 한명숙 총리님 위로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데 왜 5시에 원래 12시 땅 치면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선택할 수가 있대요. 특별한 경우는. 근데 그냥 5시에 다른 재소자들하고 같이 나오겠다고. 야, 그러니까 만기 출소도 만기 출소지만 완전히 FM대로. 5시간 더 계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5시간 더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또 태극기 부대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한 총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 지지자와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서 보니까
주옥순 여사가 왔다는 거. 엄마 부대? 같아요. 아니, 와서 뭘 얘기를 하던가요? 뭐 소리 더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소리 질러요.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발음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몇 명 우리 쪽에 너무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걸 또 언론이 뭐 시끄러웠다 그러는데 뭐. 그래요. 증거 없이 네. 기소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홍준표 사건이랑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그 증거 없고 홍준표 사건은 증언자는 있었잖아요. 근데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증언자조차도 내가 준 게 아니라고 또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총리는 2년 꼬박 살게 되고. 이게 원래 의자가 돈 받은 사건은 그렇죠.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이 되고 그게 무죄 확정이 거의 나려는 순간 별건으로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재판이고 추미애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재판이다. 검사가 돈 준 사람이 기억을 잘못하니까 3억씩 3번 줬다 그래라.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요. 네. 어쨌든 건강은 어떻든가요? 제가 한 총리님은 늘 놀라는 건데요. 한 총리님 제가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 세상을 품타라는 책을 그때 이제 같이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그 물지개도 지고 그랬어요. 처녀 가장으로.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막 겪어도 얼굴이 평온하시잖아요. 그걸 잘 소화해서 이번에도 걱정이 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젊어 연세도 보이셔도, 많으신데, 예. 근데 젊어 보이셔서 뭐 50대 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잖아요. 70이 넘으셨는데 걱정했는데 얼굴이 굉장히 해맑으셨어요. 네. 그리고 머리도 염색을 2달에 한 번인가 시켜준대요. 그래갖고 머리가 일단 까마시니까 뭐 괜찮았고 그다음에 사군자를 많이 치셨대요. 안에서. 네, 그래서 역시 얼굴에 그 온화한 빛이 네.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박남춘 최고가 나왔었는데 목욕탕 목소리 혹 빠졌지 않습니까? 네. 최민희 의원이 눈 감고 들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도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28년간 MBC 기자로 활동하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수원시청 박강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엄청 바쁘셨죠? 네, 그때는 뭐 낮밤 없이 날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를 정도로. 뭐 계속 마이크 앞에 서고 또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또 수시로 팩트 확인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투표 날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엄청난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죠. 아니, 제가 선거 때 뵈니까 저희가 같이 대변인실에서 같이 있었고, 이제 공보단장이셨나요? 아니면 그때 네네. 공보단장이셨고, 저는 이제 그 밑에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대변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이 뭐라고 할까, 대변인들 약간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 박광원 의원님은 딱 중심 잡고 하나하나씩 챙겨갖고 특유의 이 기자 베이스로 팩트 체크 딱 하면서 어디 따져줘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걸 진지하게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줄기가 중심을 딱 잡으니까 주렁주렁 달려있는 대변인들이 뛰어다닌 거지. 근데요, 굉장히 저는 그런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놀랐던 게 제가 원래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네, 그게 진짜 놀랐던 게 되게 이제 선거 막판에 가거나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일이 너무 많이 터지고. 그래갖고 전화를 하면 다 막 급하게 끊으시고 화내시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는데 한 번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로 전화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받으시고 그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하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랬어요. 사실 또 기능으로 보면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이건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국민의당이 대선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브리핑룸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막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우리 당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런 것이만 있었다면 제일 먼저 걸렀을 분이 박강원 의원님이셨을 거예요. 이게 팩트가 아니다. 아니 근데요. 이거 반대로 말하면 그쪽은 박강원이 없었네. 그렇지. 그게 다른 그러니까 거야. 지금 막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우리는 칭찬을 그냥 마구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좀 약간 좀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네요. 아니 근데 팩트에
위반한. 그건 팩트 사실이잖아, 네. 사실. 그런데 2012년 때도 대변인하셨잖아요, 대선 때. 네, 그때. 근데 그때는 초선 의원이었었고. 아니요, 그때는. 아니에요, 원외였어요. 원외. 아, 원외였어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원외였을 때하고 지금 이번에 대선 치를 때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왔으니까. 물론 많이 달랐죠. 그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MBC에 있다가 나온 지가 정확하게 1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틀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기자물 못 벗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제가 특별히 무슨 기자 티를 냈다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이고 더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선이 끝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아쉬움을 이번에 풀었겠네요. 이번에도 그래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세게 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늘 아쉬움이 남으니까요. 네. 근데 MBC 얘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인가요? 김장겸 씨가 그 장문에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절대 못 나가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MBC 있었던 사람으로서 MBC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한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MBC의 그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고 MBC가 더 심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MBC 회사의 이름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뭐 이래서 제가 최순실의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MBC 사장이라는 자리 또 MBC 임원이라는 자리는 거쳐가는 거다. 그게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생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MBC를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나서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냐, 책임감이 없냐. 제가 그런 좀 안타까움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어쨌든 김장겸 씨는 절대 자기는 못 나간다. 파업하려면 해라 이런 지금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한 2년 반 남았죠 아직 임기가. 네. 근데 지난 정권 보면 뭐 청와대에서 의지가 있으면 사장 막 바뀌던데. 그게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 때 판결이 하나 났죠. 대법원 판결이 정현주 사장을 막무가내로 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쫓아내면서 본래는 방송 쪽에는 우리가 임명권은 있고 임면권은 안 둡니다. 왜냐하면 방송 독립성을 지키려면 임기가 보장돼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대법원 판결이 임면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현주 사장을 자르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폭력적으로 그만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법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리를 맡겼으면은 그만두게 할 권한도 있다고 그냥 아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임명권을 임면으로. 근데 정확하게 임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임을 하고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은 임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임명이죠. 근데 임명을 그냥 임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대법원의 판례가 돼 가지고 아마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동영 앵커께서 질문의 의중이 거기 그렇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답답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답답하셔도 저도 네. 우리 박광원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송 쪽을 제가 계속 정책을 했고 방송이 부위원장도 했는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요. 진짜 방송에 대해서 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자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에 이제 정현주 사장을 그런 식으로 쫓아낼 때 엄청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화나시는 거 알아요. 뭐냐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방송을 장악한 세력에게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절차를 적용해서 봐준다는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제어가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김영주 장관이 얘기했듯이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는데 그 나온 내용이 충격적이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로 기소할 거다. MBC 경영진 기소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는 방통위의 역할을 이렇게 해가다 보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김영주 장관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이 제도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부당노동의 이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예. 근로감독을 할 때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근로감독관은 이 조사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다 송치를 합니다. 기소 의견. 이렇게 붙이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장까지 온 거죠.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저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21세기 언론사 그것도 정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MBC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탄스러워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하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요, MBC의 9시 뉴스데스크에서 그때 뭐 어떤 분이 한 분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 이게 지속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논설위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날 진짜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미안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어떤 독립성과 그 자율성과 방송의 어떤 이거를 존중을 해준 거죠. 실제로 네.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나름 다 생각을 갖고 있고 판단력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존엄성을 훼손하고 거의 종속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일꾼 부리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우리 어제 최명기로에는 야만적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어제 아나운서들이 얘기해 보면 스케이트장 관리인으로 발령을 냈는데 또 어디는 뭐 주조종실이라고 있거든요. MD, 마스터 디렉터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에 아나운서를 거기로 발령을 내니까 제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했더니 회사에서 그런 건 말해주지 않아. 이렇게 그건 한 개인 인간으로서의 그때 모멸감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저는 굉장히 심각한 이게 문제다. 그렇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까먹었지만 PD수첩이 황우석의 줄기세포가 없다를 끝까지 팔 수 있었던 거. 그것도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렇죠. 만약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였다면 다 자르고 못하겠죠. 그냥 다 자르고 이제 그런 방송 나갈 수 없었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뇌종양 때문에 죽어가던 아이를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PD수첩의 한학수 PD가 자기가 이걸 이렇게 끝까지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어린 아이가 그 줄기세포를 뇌에 이식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막았다. 그런 건데 그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봐요. 정현주 사장한테도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이. 정현주 사장 될 때 그런 약속을 했고 지켰다고. 끝내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FTA 관련해서 이미 그 KBS에서 FTA 반대 프로그램을 몇 개를 만들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진보 쪽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했던 거를 공영방송 KBS에서 그냥 대놓고 반대하니까 어떤 때 제가 혼자 그 방송회관에 앉아서 진짜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한다. 아니 권력을 감시하는 건 언론의 당연히 역할이니까요. 네. 자, 박강원 의원이 고향이 해남이었네요. 땅끝마을. 네. 이 처음 사실. 제일 멉니다 여기서. 네. 제주도보다 훨씬 멀어요. 제주도는 그렇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는데 여기는 뭐 자동차 5시간. 청 멀어요. 거기 농민대회 해요. 해남에서. 그래갖고 제가 말지에 있을 때 거기 인터뷰 취재하러 갔어요. 누군가를. 근데
그렇게 먼 데는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 학창 시절도 해남에서 보냈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저희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예. 그때 초등학교 6학년 거기서 다니고요. 지금도 제가 이제 자란 집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조카가 가서 살고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는 광주에서 다니면서 뭐 시간 나면 가거나 명절 때도 이렇게 자주 갔었고. 광주로 고등학교 유학 가셨군요. 네. 부자였다. 저희 집에서 광주까지요. 버스로 5시간 아이고, 부자. 그저 하숙했죠. 아니요, 자취. 자취. 맞다. 하숙은 너무 부자다. 자취하죠, 보통. 네. 그래, 근데 사투리는 전혀 쓰지 않으시네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근데 정말 제가 같이 기자 생활을 했던 한 분이 있어요. 저 신문사에 그분이 이거 좀 감추려면 제대로 감춰요. 무슨 얘기예요? 다 알잖아. 그리고 뭔데? 저기가 뭐야, 저기가. 저기. 근데 정확하게 짚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인데 아이고, 저희 네. 큰 형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 큰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서 국어책을 소리내서 1시간씩 읽어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시작을 했더니 은근히 그게 재미가 붙었어요. 그 재미가 붙고 소리내서 읽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게 잘 그 시골 그 말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지. 직업 그러네요.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봐요. 직업 선택이. 이게 그 정도 나이에 차라리 큰 형님이면 얼추 이제 아버님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첫째 큰아버지, 첫째 맨 위에 큰아버지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지금도. 그런 거 많죠. 시어머니랑 며느리 같이 임신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발음이 아니 왜 비유로 해도 그런 거야 돼. 그 발음이 안 좋을 때 네. 그 국어책이나 어떤 책이든 한 페이지씩 밤에 읽어라 이게요. 네. 그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권했냐.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대통령께 후보 시절에? 네, 2012년부터 권했죠. 네. 조금. 그거 하셨어요? 네. 그거는 모르죠. 그건 잔소리로 끝났을지 하셨을지. 치아 문제 때문에 조금 새는 문제 아니에요? 치아가 있지만 지난번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취임식 네. 반취임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적절한 톤과 이 발음이 상당히 연습하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이렇게 친근하게 와닿고 소구력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해남 이야기 했는데 19대 총선에서 고향 해남에 한번 도전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나가지도 못하고 본선에도 못 나가고 경선에서 탈락하셨는데. 경선하셨었어요? 경선했죠. 김병록 장관하고. 김영록 의원님하고 했는데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선거인단 모집하는 거 네.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리고 그때 시끄러웠죠. 근데 전부 인바운드였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자기가 다 선거인단을 모아가지고 등록을 시키는데요. 그게 또 규제도 많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불법이다 이런 이제 규제도 많은데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하루에 30명을 하면은 최고로 많이 하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데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그걸 자기가 직접 어떻게 휴대폰으로 이걸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전화를 거니까 일제히 전화하니까 다 통화 중이잖아요. 짜증 나가지고 몇 번 전화하다가 통화 중이니까 이거 안 한다 그러고 전화 딱 걸리면은 주민등록번호 되세요. 또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제 자기 번호하고 등록된 번호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일치하지 않아. 그 아들이 만들어준 번호야. 휴대폰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 안 맞는데요.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팩스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 이거 무슨 대통령 뽑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뽑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후보도 아니고 예비 후보 뽑는데 나 안 해 이거.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때 그리고 문제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무슨 제도든 새로운 제도를 해가다 보면 네.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박강원 의원님이 그 시행착오의 피해자라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었더라도 김영록 의원님한테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해남이 워낙에 분이 튼튼하게 지역구를 관리하시는 분이라. 독립지역구가 아니죠? 어디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해남, 완도, 네. 진도 이렇게 완도, 진도, 세 개 해남 이렇게. 그래요. 그 다시 한번 고향으로 아니죠, 수원에 국회의원이시니까. 지금 뭔 말이 돼?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대학교는 서울로 오셨고, 네. 이제 84년에 MBC에서 네. 기자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는 방송 기자보다 신문 기자들이 조금 더 인기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랬죠. 네. 그랬는데요.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남들보다 한 5개월 더 해서 제 교련 한 학기 빵꾸 냈다고, 네. 갈수록 그게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7학기를 했는데 나중에 단 한 달도 단축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심하게 했습니다. 그 교련 교육을. FM들. 네, 전통 때.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학점이 안 나온 이유도 제가 고대 신문사에 있으면서 교련 교육 문제 있다 한번 기사를 썼더니 그 학군 단장이 딱 찍었다가 빵꾸를 딱 낸 거예요. 전 전두환이 싫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렇게 치밀한 거 좀 배우자. 그랬는데 좀 그렇게 치밀하게 좀 우리도 하자. 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 선배 나이도 저보다 많지도 않아요. 네. 한 1년 정도 선배가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앞으로는 TV가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뭐 잘 모르죠. 그때 조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처음부터 MBC를 봐가지고 딱 붙은 건 아니고요. 신문도 보고 여기도 보고 했는데 그게 뭐가 맞으려고 딱 MBC에 됐던 거예요. 되려고 된 거야. 되려고 된 거야. 네. 야, 근데 성견지명이 있는 선배다. 그거 참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만약에 그랬으면 어렸을 때 책 읽은 거 다 헛속으로 돌아가잖아. 그렇지. 어렸을 때 그렇게 한 시간씩 책을 읽었는데. 고대 신문사에도 계셨으면은 원래부터 기자 꿈은 있었네요. 생각이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이동영 작가님. 네.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직업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만 생각해봐도 직업군이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아서 저희들의 꿈이 공부해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기자가 되거나 방송사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은행 가거나 대기업도 그때 지금처럼 막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우리 뭐 너무 옛날 이야기 하는 거 같잖아요. 그런가?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하면서 우리가. 그런데 그 입사하고 3년 만에 뭐 남극 취재도 갔다고 하는데. 그때가 이제 87년 대선이 있는 해예요. 87년 그렇네요. 대선 87년 12월. 처음으로 네. 직선제 대선 있는 해인데 저는 그거를 못 하고 이제 남극 세종기지 건설 현장에 갔었죠. 그래서 DJ가 떨어졌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2달 정도 있었죠. 남극은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가니까 거기는 가장 온도가 올라갈 텐데요. 그래도 남극이잖아요. 그래도 남극인데 그래도 거기는 좀 이제 킹조지 섬이라 그래서 아르헨티나 가장 남쪽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 그렇게 엄청나게 춥진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그렇게 다녔죠. 네, 쓰고 이렇게 그거를 그때 모습을 기억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게 아니잖아요. 리포팅이에요, 그냥? 매일 리포팅 매일? 위성으로 저희들이 요즘 그때 당시에는 SNG라는 게 없었어요, 국내에. 그 미국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그거를 화물기에다 실어가지고 그 남극까지 간 겁니다. 그것도 역사예요, 역사. 그런데 그거를 매일 뉴스에 중계를 하고 나중에 갔다 와서 이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죠.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도 현장에 계셨다 그랬는데. 네. 독일 특파원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때 무너질 듯 하니까 바로 갔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회사에서 그때는 곧 무너지겠다. 가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 한 중년차, 그러니까 그 연차가 높은 선배들만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팀이 그렇게 짜여졌어요. 거기 파리 특파원, 베를린 특파원이 있었고, 저도 이제
더 보충 인력으로. 보충 인력으로. 네. 아니, 6년차 기자밖에 안 되는데 이런 데 보내면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또 훅 들어와요, 이렇게. 도쿄 특파원도 오래 하셨어요. 아마 도쿄 특파원으로 있는 거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도쿄 특파원 때 제가 사실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예.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 있었어요. 예.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예.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대0으로 지고 있다 이민성이 28m 올라가지고 2대1로 역전승을 할 때. 예.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그때 누굽니까? 신문선 해설위원. 송재희 캐스터. 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본이 그때 키가 한번 꺾이더니요.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한테 그 다음에 어디한테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그 다음날 공동 주최국이고 있잖아요. 2002년 한국 일본. 그런데 프랑스 월드컵을 못 나갈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감독 경질 당하고 그랬죠. 네. 그래서 그때 감독 되고 그랬는데 그때 많은 일본 공무원이나 이제 언론인들 만나면 말로는 못 하는데 눈빛이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좀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 이런 거죠. 한국 좀 대충 해. 말을 못 했는데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로 잠시로 종합경기장에서 한일전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때 감독이 자범근 감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올라갔죠. 홈 경기에서. 그 일본이 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공항에서 9시간 붙잡혀 있었잖아요. 입구가 안 되고. 너네 저준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식으로? 그런 일도 있었군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포켓몬 쇼크 사건은 뭡니까? 그때 당시 이제 포켓몬이 이제 그 만화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화제가 있었는데요. 아이들한테. 그걸 보고 뭔가 아이들에게 이상현상이 생긴다. 그 포켓몬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 아이들에게 약간의 발작 증세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보도가 되니까 일본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애들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거가 아마 꽤 오래 갔던 것 같은데요. 이게요. 박하곤 기자가 이거 취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취재하는 그게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리포팅을 제가 전하는 거죠. 전한 거군요. 예, 요게요. 이게 되게 신기한 사건이라 제가 살짝 컨닝을 하였습니다. 네, 컨닝을 한 내용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 컴퓨터 세계 속에서 피카츄가 백신 프로그램에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그 미사일을 격추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붉은색과 파란색이 빠른 속도로 번쩍하는 장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섬광 때문에 광과민성 간질을 일으킨 아이들이 생겼대요.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시네요. 750명 정도가 구토 증세를 보이고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니까 이때는 전 세계 매스컴이 대대적으로 엄청난 사건 보도했대요. 근데 이때가 MBC 뉴스데스크 전성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97년, 2000년 이 무렵이니까요. 전성기. 그 뒤로 아까 최민현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그때 쭉쭉쭉 계속 그러니까 MBC 뉴스는 땡전 뉴스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MBC하고 KBS 뉴스만 있었을 때 저는 입사를 했으니까요. 84년 그때 50 때 아닙니까? 전두환 정권 때. 저희들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보도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각하의 뒷모습은 방영해서는 안 된다. 이거 반짝거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단식 그러니까 야당 인사 그때 야당 정치인 단식하고 우리 김영삼 김대중 가택연금 대응 그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요.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이렇게 단식이란 말을 못 쓰고 재야 인사의 식사 문제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젊은 혈기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막 입사한 그 수습 기자들이 무슨 강력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선배들은 굉장히 아껴줬어요. 너희들이 미래에
우리의 일꾼들이 다 굉장히 아껴줬습니다. 그 기사는 잘 쓸 수 없었고 혹 뭐를 써도 잘 나가지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히 9시 뉴스가 딱 시작되면요. 그 보도국에 전화가 일제히 울려요. 그때는 무슨 이런 휴대폰이 없고 그때는 거의 페이지보이 삐삐 전 단계가 있었는데 전부 군의 전화가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받자마자 욕이에요. 저기서. 야 XX들아 제발 그만 좀 해라 XX들아 이러고 이제 막 전화 끊고 막 그러면 저희들이 막 상처를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네 하다가 한 친구가 같이 욕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옆에 간부가 계셨어요. 그 임원이 보도본부장이 전화를 점잖게 받아야지. 시청자를 존중해야지. 전화 벨이 딱 울렸어요. 이분이 딱 봤더니 한참 그 양반이 같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울분을 느낀 그 시청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오죽했으면 전화해가지고 방송사에 전화해주고 막 하겠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87년 60항쟁 이후에 점점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들 노력을 해왔죠. 구성원들이 다들 노력을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정점을 찍고 참여정부 때. 그러고 이제 MB정부 때부터 이제 완전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조하고 그다음에 방송사하고 가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MBC는요. 그러니까 MBC 내부를 보면 그렇게 선후배 간에 좀 끈끈한 뭐도 있고 또 그렇죠. 사장들이요. 제가 기억나는 분이 이근희 사장인데요. 네네. 그분이 DJ 정부 들어서 그만두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버틸라면 버틸 수도 있었는데 그만둔 이유가 자기가 MBC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버티면 이게 MBC 내부에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딱 물러나셨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던 제가 그 김재철, 김장겸 보면서 이분들은 그런 MBC의 전통, MBC에 대한 사랑 때문에 고집 피우지 않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정파와 상관없이 똘똘 뭉친 게 있었어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 그런 사태의 어떤 핵심 방점을 찍는 날이에요. 결정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내부에 심지어 무한도전까지 제작 거부하겠다고 막 하는 와중에도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건 이건 MBC 전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무지한 사람으로서 전 MBC 기자분한테 질문드리면 MBC 사장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게 궁금해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국민들이 안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정말 모든 PD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 다 나와서 이게 지금 이런 환경에서 만들 수 없다라고 다들 외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군사독재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것이 갖는 너무나도 자명한 당위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참과 거짓의 문제 또는 진리와 불의와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파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방, 진영의 문제가 돼버려요.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특히 정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지금 시점에 언론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네 지금 방송 너네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장악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에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너무 우습게 그냥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구나 하면 굉장히 가슴 아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네, 다시 그러면은, 박강원 인물탐으로 넘어가서요. MBC 얘기만 나오면 빠져, 잘. 네, 왜냐면 저도 지금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저 철학,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방송을 장악한 그 수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공유하기가 되게 지금 힘들어요. 저 욕 엄청 먹었어요. 그렇죠. 이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저는 궁금해요. 박광원이. 특히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트윗을 진짜 잘하세요. 그 얘기도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았잖아요. 근데 그 기자들 사이에서 이 메인 뉴스 앵커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 회사 내에서는 꿈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다들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또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채널이 많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대중들과의 교감하는 그런 공간이 이제 주어지는 거니까 기자 개인에게는 이 일을 한다는 그런 뿌듯함과 함께 또 뭐라고 할까요? 이 명예스럽다고 그렇죠. 할까?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회사에 대한 고마움, 뭐 여러 가지 느낌을 갖고 일을 하죠. 뭐 강호식 대변인 사모님도 앵커입니다만은 아니 왜 그런 이야기 갑자기 훅 들어와 자꾸. 아니 앵커라는 직업이 그 뭐 작가들이 써주고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런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네. 다른 거하고 다른 건데 네. 공범자들 영화 보니까 그 신경민 의원도 그것 때문에 잘렸더만요. 그 마무리 멘트. 예. 그러니까 이제 클로징 멘트, 클로징 청철 멘트, 사진 그거. 클로징 멘트. 근데 제가 그때 보도국장을 할 때인데요. 아, 그랬을 때입니까? 예. 정말 자르신 분 아니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무원, 유원, 압력? 유형, 무형에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 와, 근데 그게요.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인데 어느 단계 가니까 뭐 그래 당신은 얘기하시고 그래 얘기하시고 나는 지금 모르지만 진짜로 한 번은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 얘기를 해보려고 뉴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 방은 5층이고 신선배 방 6층이에요. 딱 갔더니 늘상 이제 후배들이 그 지키려고 한 서너 명이 늘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선배가 왔어? 아직 왜 안 갔어? 뭐 이러고 평소 하듯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무슨 말을 붙일까? 그렇지 또 그냥 내려왔어요. 그렇지. 그런데 제가 이제 미디어법이 그 정말 난리를 치고 처리를 하잖아요. 네. 뭐 그때 정세균 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 막 쇠사슬로 묶고 의원님들이 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강행 처리, 날치기 처리,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날치기죠. 하고서 제가 보도국장을 그만두고 송건호 회장님이다. 송건호 회장님도 그러셨는데. 후임 국장이 오셨는데 아마 일주일 만인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렇죠. 신 선배가. 와. 그래서 신 선배 되게 그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박강원 의원이 보도국장 하시면서 이제 어쨌든 보도국장 하시면서 막은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 막은 거 아니 버티는 버틴 일면이 있죠. 버틴 일면이 있는데 뭐 막았다 글쎄요. 아니 비슷한 게요. 버틴 송건호 거지. 회장님이 그 동아일보를 그땐 유신 때니까 그만두신 이유가 그 송건호 회장님을 해직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하는데 그 이제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젊은 기자들을 자르라고 사주가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자를 수 없다 그래갖고 당신이 사표를 쓰고 나오셨어요. 그러면 신경민 앵커는 그렇게 부당한 어떤 외부 압력 때문에 사표를 냈다 치고 박강원 앵커는 왜 사표를 낸 겁니까? 아 이제 신 선배가 그때 바로 사표를 낸 건 아니고요. 이제 앵커 자리에서 밀려난 거죠. 앵커에서 해임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신 선배가 그만두게 된 것은 아마 영등포 2012년 총선 때 이제 그만두게 됐을 텐데 저는 2011년 12월 8일 날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저 나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나름의 이제 지켜왔던 건 비교적 객관적 입장에서 예. 될 수 있으면은 어떤 가치,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가치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양쪽에서 욕 먹더라고요. 양쪽에서 다 욕을 먹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87년 60항쟁 이후에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자율성, 언론의 자유 이런 가치를 쭉 더 확장하고 강화해 오는 과정에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게 극도로 훼손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남아서 더 이상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면 정권 교체에 기여하자. 정권을 교체해서 정말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어떤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정권을 탄생하도록 돕자는 그런데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소박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론이 또는 언론인이 존경받는 언론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분들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선택을 민주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해보면. 최민희 의원님. 네. 민주당에 유독 MBC 출신이 많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하면 그런데 KBS 출신이나 SBS 출신들은 또 예전에는 새누리당 세력 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것은 저는 이제 왜 그런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잘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했던 환경과 그런 가치가 민주당이 지향하는 것과 비교적 완벽하게 일치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가까웠다. 그 편했다는 거죠.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늘 그래요.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 자기가 하는 말의 내용이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만나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아마 그런 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치와 지향하는 바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선거 맨 처음에 출마하려고 그러다가 예선에서 탈락하셨고 2014년에 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이제 되셨는데 그때 그 민주당이 성적이 전체 파전은 좋지 않았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박강원 의원이 출마한 곳만 이겼어요. 그런데 수도권에서요. 수도권에서 당시에 상대 후보가 임태희 후보 아주 거물이었는데 어떻게 꺾었을까? 따님 덕분이었을까? 따님 덕분이었을까? 그래 그때만 따님이 엄청 화제가 됐었는데 더 히트 쳤지 더 엄청 히트였죠. 그 얘기 지금 3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들을 정도니까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날 유세를 갔다가 제가 밤늦게 이제 지역을 돌고 한 11시 반쯤 들어왔는데 그때 그 보좌진들이 긴급히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뭐죠? 그랬더니 이겁니다.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어떤 그 자기가 딸이라고 하면서 가짜의 인물이 지금 디스를 하고 들어오는 걸로 박광원 후보를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따님은 맞는 것 같습니다. 따님은 맞는데 그래서 못하게 했었죠. 네, 따님은 맞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거는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갑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SNS 속성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미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만두게 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트윗에 올리셨어요. 그게 트윗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저 다 봤어요. 재밌어서. 근데 따님이 원래 유머 감각이 좀 있어요? 집에서도 아빠 웃기고 막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굉장히 촌철살인이고 유머러스했어요 SNS가. 처음 시작이요. 네. 내가 트윗으로 효도 한번 해보자였어요. 맞아요.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SNS로 효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 네. 근데 그 첫 줄이 뭔지 아직 기억나세요? 저는
아빠 엄마의 기대를 산산히 깨부시며 사는 슈퍼 불효녀입니다. 맞아. 그런데 SNS로 효도라는 걸 한번 해보자였어요. 실제로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따님이? 그 아빠하고 좀 많은 대화도 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았는데 왜 그만두라고? 그 아까 그 보좌관 얘기한 한 방에 못 갈 수 없다. 걱정이 되니까 잘못하다 삐끗하다 한 방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보좌관들 걱정 많이 한다. 딱 한 줄이 왔어요. 제가 걱정 더 많이 합니다. 야, 재밌게 사네. 친구처럼 이렇게 지는 것 같네요. 부녀지. 아니 우리 이때 이게 되게 폭발적이었던 게 사실은 기자들이 말진이나 잡진 기자들이 아직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리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분들은 젊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선거가 50대 뭐 40대 이런 분들의 관심사에서 굉장히 젊은 그렇죠. 선거로 확 낮춰주니까 기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더 만들어주고 막 이랬던 측면들도 있거든요. 이게요. 우리 딸도 그거 보고 막 이 언니 누구야? 네, 젊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지. 막 반응이 됐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 대선에 워낙 바쁘게 움직여서 따님 얼굴 볼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죠.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다 너 때문에 너 덕분에 당선됐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한 20표나 보태 되었을까요? 그러더니 뭐 야 또 이제 어느 날 가서 또 얘기하더라. 네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호주 가보자고 할 얘기가 없으면 그 얘기 또 하겠어요. 유명한 거 있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제 MBC 후배들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여건이 아닙니다. 그냥 경영진이 저렇게 딴딴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2012년 대선 때 그때 문재인 TV가 있었어요. 저기 여의도에 K타워였던가?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마지막 방송을 이제 선거 전날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반드시 이겨서 후배들이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일터로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는데 그게 지금 거의 5년이 돼 가거든요. 지금 5년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개인들은요 거의 막 이게 심신이 피폐해진 그런 사람. 이제 이용마 기자는 완전히 중병을 얻었지만 그러지 않고 박성재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냥 장인이 됐어요. 스피커 만드는. 예, 맞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우울증 같은 것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걸 좀 꺼리게 되고 그런 후배들을 생각을 하면 이게 정말 한시 바쁘게 정상화 되는 게 좋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급하게 물론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로 정교하고 치밀하게 근본적인 조치를 하는 계기를 만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후배들은 야속해요. 그렇겠죠. 네, 이런 얘기하면 야속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는 반드시 후배들이 바라는 그 상황은 온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반드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일구 앵커도 MBN으로 가셨던데 앵커로? 네. 최일구 우리 폭격기? 예, 민주정편에 계시다가 MBN으로 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앵커로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예, 앵커로 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네요. MBN? 네. 강훈식 대변인 아니냐고 동료가 아니 남편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와이프가 앵커를 못해. 이거 바꿔줘요. 진짜. 역차별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저희 진짜 안 뜯었다 시즌 3 1부는 마치고요. 우리 박강원 의원 2부도 같이 하는 거죠. 예. 2부에서
현재 정치 이야기 좀 해보고요. 또 그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자축하는 의미에서 평가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특별히 무슨 기자 티를 냈다는 게 아니고 더 적극적이고 더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선이 끝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아쉬움을 이번에 풀었겠네요. 이번에도 그래도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좀 더 세게 하지 이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늘 아쉬움이 나오니까요. 네. 근데 MBC 얘기 방금 말씀하셨는데 오늘인가요? 김장겸 씨가 그 장문에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네, 절대 못 나가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MBC 있었던 사람으로서 MBC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한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MBC의 그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무너지고 있고 MBC가 더 심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MBC 회사의 이름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다. 뭐 이래서 제가 최순실의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MBC 사장이라는 자리 또 MBC 임원이라는 자리는 거쳐가는 거다. 그게 누구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생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될 MBC를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고 나서 그에 대해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냐, 책임감이 없냐. 제가 그런 좀 안타까움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어쨌든 김장겸 씨는 절대 자기는 못 나간다. 파업하려면 해라 이런 지금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한 2년 반 남았지 아직 임기가. 네. 근데 지난 정권 보면 뭐 청와대에서 의지가 있으면 사장 막 바뀌던데. 그게 그러니까 네. 이명박 정부 때 판결이 하나 났죠. 대법원 판결이 정현주 사장을 막무가내로 네. 국가기관이 총동원돼서 쫓아내면서 본래는 방송 쪽에는 우리가 임명권은 있고 임면권은 안 둡니다. 왜냐하면 방송 독립성을 지키려면 임기가 보장돼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대법원 판결이 임면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현주 사장을 자르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폭력적으로 그만두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법부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리를 맡겼으면은 그만두게 할 권한도 있다고 그냥 아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임명권을 임면으로. 근데 정확하게 임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정확하게. 보임을 하고 그 자리를 면할 수 있는 권한은 임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임명이죠. 근데 임명을 그냥 임면으로 해석을 했는데 대법원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게 대법원의 판례가 돼 가지고 아마 존중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현 의원 이렇게 와 있고 무엇보다 제가 더 깜짝 놀라고 감동했던 건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막 지지자들 뭐 충청도에서 지지자들이요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정준모라는 그 옛날에 정권 교체 준비 모임이라는 당원 모임이 있는데 거기는 LED로 해가지고 사랑해요 한명숙 이걸 그 어둠 속에서 그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 가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산에서 그냥 어제 밤에 올라오고 뭐 밤새 차 몰고 올라오고 이런 분들 보니까 야 진짜 한명숙 총리님 위로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데 왜 5시에 원래 12시 땅 치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냥 그 선택할 수가 있대요. 특별한 경우는. 근데 그냥 5시에 다른 재소자들하고 같이 나오겠다고. 네. 야, 그러니까 만기 출소도 만기 출소지만 완전히 FM대로. 5시간 더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는 5시간 더 계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응원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또 뭐 태극기 부대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한총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그렇게 막 목소리가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우리 지지자와는 다른 목소리들이 들려서 보니까 주옥순 여사가 왔다는 거. 엄마 부대? 같아요. 아니, 와서 뭘 얘기를 하던가요? 뭐 더 살아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소리 질러요. 아무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발음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몇 명 우리 쪽에 너무 그러니까 참다가 이제 뭐 하는 거냐,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걸 또 언론이 뭐 시끄러웠다 그러는데 뭐. 그래요. 증거 없이 기소된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홍준표 사건이랑 완전 대비되는 거예요. 그 증거 없고 홍준표 사건은 증언자는 있었잖아요. 근데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는 증언자조차도 내가 준 게 아니라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총리는 2년 꼬박 살게 되고. 이게 원래 의자가 돈 받은 사건은 그렇죠.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이 되고 그게 무죄 확정이 거의 날려는 순간 별건으로 다시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재판이고, 추미애 대표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되는 재판이요. 말이 안 되는 재판이다. 검사가 돈 준 사람이 기억을 잘못하니까 3억씩 3번 줬다 그래라. 이렇게 시켜서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요. 네. 어쨌든, 건강은 어떻든가요? 제가 한 총리님은 늘 놀라는 건데요. 한 총리님 제가 이제 부드러운 카리스마 세상을 품타라는 책을 그때 이제 같이 기획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물지개도 지고 그랬어요. 처녀 가장으로.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막 겪어도 얼굴이 평온하시잖아요. 그걸 잘 소화해서. 이번에도 걱정이 좀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젊어 보이셔도. 근데 젊어 보이셔서 50대 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잖아요. 70이 넘으셨는데 걱정했는데 얼굴이 굉장히 해맑으셨어요. 네. 그리고 머리도 염색을 2달에 한 번인가 시켜준대요. 그래갖고 머리가 일단 까마시니까 뭐 괜찮았고. 우리 이동영 앵커께서 질문에 의중이 거기 그렇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좀 답답해서 그렇죠. 아니, 근데 답답하셔도 저도 우리 박강원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송 쪽을 제가 계속 정책을 했고 방송이 부위원장도 했는데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는요. 진짜 방송에 대해서 편성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자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8년에 이제 정현주 사장을 그런 식으로 쫓아낼 때 엄청 저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화나시는 거 알아요. 뭐냐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 방송을 장악한 세력에게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거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절차를 적용해서 봐준다는 이런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제어가 제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김영주 장관이 얘기했듯이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는데 그 나온 내용이 충격적이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로 기소할 거다. MBC 경영진 기소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과 원칙에 따라 방통위는 방통위의 역할을 이렇게 해가다 보면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김영주 장관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이 제도는 매우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부당노동에 이유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할 때 특별근로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근로감독관은 이 조사 권한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의견을 붙여서 검찰에다 송치합니다. 기소 의견 이렇게 붙이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장까지 온 거죠.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저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21세기 언론사 그것도 정말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MBC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한탄스러워요.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시절을 기억하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요. MBC의 9시 뉴스데스크에서 그때 뭐 어떤 분이 한 분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좀 국민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 이게 지속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고심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논설위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날 진짜 조치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미안하기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어떤 독립성과 그 자율성과 방송의 어떤 이거를 존중을 해준 거죠. 실제로 네. 방송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름 다 생각을 갖고 있고 판단력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존엄성을 훼손하고 거의 종속. 예, 저희 진행자들은 무사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2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우선 진짜 나타난 젊은 피 충남 아산을 강훈식 원내대변인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랐네. 어제 국회 운영이 있었는데 어떻게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어제 사실은 어떤 여당 의원으로 좀 약간 든든한 느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사실 국회 운영하면 비서실장 답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비서실장이 잘하시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선 의원 출신이기도 하지만 딱 일감은 그 초반부를 이렇게 몇 개 질문을 야당 질문을 딱 받아보면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이분은 좀 잘 앞으로 하겠다 답변을 못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쭉쭉쭉 정확하게 입장을 치고 뭐 가령 우리 여러 가지 난제들이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정확하게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어려웠던 게 뭐였나요? 뭐 예를 들면 야당이 늘 공격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탁현민 행정관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죠. 탁현민 행정관 이야기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달라. 딱 이 한마디로 정리 딱 하는 거 보고 오히려 야당이 좀 뭘 할 수 있는 공세의 빌미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어제 뭐 굉장히 그래서 앞으로도 운영위가 생각보다 역시 좀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 다만 아쉬운 거는 운영위원장이 사상 초유로 야당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편파적 진행을 그냥 대놓고 해다가 어제 좀 약간 불미스럽게 원식 대표들이 싸우기도 했는데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그런 건 아직 아쉽습니다만 그거 바꿔 나가야죠. 싸운 게 아니고 원식 대표가 혼을 낸 거죠. 네. 지금 목소리는 생소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하고요. 그 야당에서 왜 자꾸 조국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 전 수석처럼 우리 조국 수석을 생각하나 봐. 전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우리는 딱 원칙대로 그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번에 제가 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달걀 문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라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관심사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우병우 수석이.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가 꼭 나와라 이런 거는 지난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국정농단의 핵심 키워드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지만 지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대로 하면 되고 더군다나 검찰 관련된 건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필요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부르는 것은 지금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잘생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와라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나오면 다 내가 볼 때는 엎어질 거야. 그렇지. 막상 딱 나오면 청와대 정말 괜찮다.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바뀔 거야. 근데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우리 야당을 위해서 좀 참아주고 있다고. 정치 공세 응할 필요는 없죠. 예. 디지털 소통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오늘 방송 갔다 오신 모양이죠? 네. 예, 너무 오늘 뽀사시하십니다. 네. 오늘 머리도 자르고요. 네. 그래요. 어제 오늘 새벽인가요? 네. 한명숙 총리 5시인가 나오셨는데 그때 어디 나가셨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4시 11분? 근데 이제 의정부 교도소 가는 길이 입구가 되게 깜깜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무섭더라고. 정말 깜깜해서. 그래서 아무도 안 오셨나 했는데 들어가니까 웬걸요. 이해찬 총리 딱 와 계시고요. 강금실 장관 그때 딱 도착하시고 황창하 위원장 그다음에 사군자를 많이 치셨대요. 안에서. 네. 그래서 역시 얼굴에 온화한 빛이 그대로 있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박남춘 최고가 나왔었는데 목욕탕 목소리 혹 빠졌지 않습니까? 최민희 의원이 눈 감고 들어야 된다고. 근데 오늘 스페셜 게스트도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28년간 MBC 기자로 활동하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신 수원시청 박강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기간에 엄청 바쁘셨죠? 네, 그때는 뭐 낮밤 없이 날 가는 걸 잘 모를 정도로 뭐 계속 마이크 앞에 서고
또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또 수시로 팩트 확인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투표 날이었어요. 그래서 승리했으니까 엄청난 보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죠. 아니, 제가 선거 때 뵈니까 저희가 같이 대변인실에서 같이 있었고, 이제 공보단장이셨나요? 아니면 네, 공보단장이셨고, 저는 이제 그 밑에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는 대변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이 뭐라고 할까, 대변인들 약간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고 약간 이렇잖아요. 근데 안 그러셔. 박광훈 의원님은 딱 중심 잡고 하나하나씩 챙겨갖고 특유의 이 기자 베이스로 팩트 체크 딱 하면서 어디 따져줘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된다는 걸 진지하게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줄기가 중심을 딱 잡으니까 주렁주렁 달려있는 대변인들이 뛰어다닌 거지. 근데요, 굉장히 저는 그런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 놀랐던 게. 제가 원래 엉덩이가 좀 무거워요. 네, 그게 진짜 놀랐던 게 되게 이제 선거 막판에 가거나 그러면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일이 너무 많이 터지고. 그래갖고 전화를 하면 다 막 급하게 끊으시고 화내시고 막 이래요.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는데 한 번도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문제로 전화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이 받으시고, 아, 그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감사하고, 편안하고, 안심이 되고 그랬어요. 사실 또 기능으로 보면 이런 기능도 있었어요. 이건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결국은 국민의당이 대선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브리핑룸에 서가지고 자기들이 막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우리 당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이런 것이만 있었다면 제일 먼저 걸렀을 분이 박광원. 이게 팩트가 아니다. 아니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쪽은 박광원이 없었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막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우리는 칭찬을 그냥 마구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좀 약간 좀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네요. 아니 근데 팩트에 기반은. 그럼 팩트 사실이잖아, 사실. 그런데 2012년 때도 대변인 하셨잖아요, 대선 때. 네, 그때. 근데 그때는 초선 의원이었었고. 아니요, 그때는. 아니에요, 원외였어요. 원외였어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원외였을 때하고 지금 이번에 대선 치를 때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왔으니까. 물론 많이 달랐죠. 그때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MBC에 있다가 나온 지가 정확하게 1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틀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기자물 못 벗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